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을 이중관 부장판사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을까요? 재판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한덕수 재판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하고 특검을 설득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제는 재판은 이런 것이다. 법정은 이래서 신성한 것이다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김용현 재판에서 계속 깐족되고 재판장에게 오히려 큰 소리까지 쳤던 변호인이 허락도 없이 재판정에 들어오자 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니까 감치명령을 가차없이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에게는 즉각 선서 거부 과태료 상한액 50만 원을 부과했고 이런 기계에 화들짝 놀란 윤석열은 결국 구인영장을 발부하니까 재판에 기어 나왔습니다. 이게 재판이고 이런 것이 법의 존엄이고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판사 중에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해 줍시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모래에서 듬뿍 동안이탕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참 뜨겁습니다. 지금 5차 생산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문 수량이 하루 최대 생산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딱 맞는 그런 거죠. 듬뿍 도가니탕. 또 드셔보니까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식당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국물도 진하고 풍성한데 가격까지 착하다고 그렇게 많이 주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쯤 좀 늦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정어리몰에서 특별기획으로 어제까지 찐빵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도가니탕 드시고 후식으로 드시라고 비타민 듬뿍 향긋하고 달콤한 제주 황금향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엄지척입니다. 아까 패널들 드시고 극찬을 했는데 저도 하나 먹어보려고 깠다가 방송 때문에 못 먹고 앞에다가 이렇게 까놨는데 향기가 아주 슬슬 올라오는데 막 비타민 향기가 몸으로 들어오는 같이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안 먹고 앞으로 이거 하나 까놓고 그냥 방송을 해야 될까 봐요. 예. 이것도 4.5kg 한 박스에 13개에서 20가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크기가 튼실하고 정말 향긋하고 달콤한데 이 정도 퀄리티 상품을 27,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있습니다. 1551-3158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정어리몰이 상담 잘 해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뚝심님 오프닝 멘트 들으니 이제 안심 그러셨는데 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푸르른 날님 오늘 좀 늦게 들어왔는데 다시 시작하다니 오. 예. 뒤에 보이는 아주 넉넉한 마을 풍경 박정묵님 문경에 사시는 박정묵님께서 동네 마을 풍경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참 좋은 곳에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윤님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죠. 청각장애인이신데 베르사유 장마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백운기 정치 1번지를 보고 계십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께서 수어로 통역을 해주면 백운기 정치 1번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세상에 오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편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정어리TV님과 정어리님들께 정치를 잘 모르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듭니다.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제 친구 휘에게도 감사합니다. 대궁겐크님 감사합니다. 김혜윤 올림 이렇게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혜윤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배동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뇌경색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셨군요. 오늘 퇴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업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님은 소개 패스. 예. 100만 정원에서 더 뛰겠습니다. 네. 자, 오늘요. 어제 이제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속 터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이하상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알 텐데요. 그동안 참 저게 변호사 맞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자거든요. 김용현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동안 김용현뿐만 아니라 정광훈도 변호하고 정광훈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장 이런 이름을 걸고 일하기도 했던 정광훈 최측근입니다. 근데 지금 김용현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지금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랬죠. 이따가 어떤 식으로 법정에서 행패를 부리는지 우리가 볼 텐데 어제는 한덕수 재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 보고 당신 뭐냐? 나 여기 방청하러 왔다. 변호사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라도 그 재판은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입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동석 뭔가 뭐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라. 안 나가고 계속 떠들어요. 경고한다. 나가라. 안 나가면 감치한다. 감치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명령을 하면 구치소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도 떠들어요. 한마디만 하겠다.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감치한다. 결국은 감치했어요. 그래서 감치 15일 처분을 당했는데요. 이자가 석방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자, 그 내용 궁금하니까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이준관 부장판사가 이자에 대해서 감치 명령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고 가지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아,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감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감치하면 판사가 명령한 거니까. 근데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그 입감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직업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일단 감치 재판에서도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치 재판에서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특정을 했고요. 한 명은 이름도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한 명은 이하상 변호사, 한 명은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인적 사항을 말해주지 않으면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범을 잡았어요. 근데 현행범이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민번호가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구치소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석방해 줍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대기를 시키고 특정할 수 있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정을 해서라도, 그리고 자체가 특정이 안 됐다고도 보기가 어려운 게 한 명이 이름이 특정됐고 그 상황, 그 신병을 그대로 인쇄해서 그대로 넘겨받았는데 그중에 사람이 바꿔치기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중에 잡았어. 근데 범인이 바꿔치기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특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대로 법정 경위가 신병을 확보했고 그대로 넘겨줬어요. 근데 뭐가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앞으로 현행범들 그럼 다 말하지 않으면은 특정 안 됐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만도리님 특정을 못해? 말이여 방구여. 혁이맘님 뉴스를 보고도 안 믿어졌어요. 이게 서울구치소 진짜 어이없네요. 아니 지금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인적사항 말씀하세요. 말 못해요. 그럼 누구지 모르겠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면 예를 들어서 교도행정은 관할하는 부처가 법무부가 아니라 다른 곳인가? 그리고 사법행정이라는 게 법무부와의 이 관계가 전혀 없는 완전 동떨어진 행정기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일반인들이 보면 사법행정과 교도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따로 놀까라는 의문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서울구치소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기술자들이 고도로 그걸 활용을 해서 그걸 빼먹었다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거인지, 그 이하상 변호사 저자는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장과 거의 설전을 벌였던 장면이 뭐 불과 며칠 전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기술자로서의 본인의 뭐 교묘한 기능을 지금 최대한 활용한 거다 이건데,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지금 실컷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서놓고 휘둘린 꼴이 돼버려서 사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게 서울구치소가,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집회 시위를 하다 보면 집단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해산 명령이 어쩔 수 없이 불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10명, 20명이 연행되면 종명지에서 가면 이제 저처럼 좀 순한 사람은 금방 저 안진걸입니다 말하고 빨리 이제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이제 야무지거나 그 옛날 말로는 근성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신원을 확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죠. 오히려 강제로 지문날이 나고 사람 알아내려고 해갖고 그게 인권침해 시비가 있었는데, 경찰의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 사범으로 현행범 체포됐으니까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말 안 해, 누군지 말 안 해주고 진술도 거부해요. 그럼 누군지 뭐 특정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특히 막 수십 명이 연행됐는데. 근데 경찰 절대 안 풀어주고요. 심지어는 지문을 강제 날인해가지고 그걸로 사람 신원 특정해가지고 얘는 수배자다, 얘는 주동자다 해갖고 그렇게 처분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인권 침해 행위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 현행범을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중관 부장판사가 이하상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이중관 부장판사가 이제 우리가 쭉 다뤄보겠습니다만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해보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거든요. 너는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이중관 부장판사가 보기에 직위원이나 이런 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도 판사냐?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윤경호 소장님,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자 생활하다가 그런 놈들 있잖아요. 네가 기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동료를 사실 욕하긴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의 그 질문의 의도라든지 그 행동의 어떤 저의가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상이라는 변호사가 아까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을 쫙 보면, 그리고 직위원이 그 상황에 변호인들에게 오히려 아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이런 걸 보면 이 양측이 얼마나 서로 지금 짜고 치는가 이걸 참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거에 우리 이중관 부장판사는 딱 대비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특정인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자는 또 와서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겠어요? 되풀이하는 건 뭐예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도하는 이 내란 재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이니까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환 부장판사가 그동안 쭉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하상이라고 하는 자가 김용현 재판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개판을 치는지, 이건 완전히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몇 번 보셨는데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재판정을 그냥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리는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밥 먹는 거 권리인데 왜 이걸 방해해요? 이렇게까지 막 떠들고 또 자기가 막 저 질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회까지 보고 그랬던 자예요. 이하상 변호사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신문 사항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문 사항을 넉넉하게 15부, 10부씩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받은 변호인이 있습니다. 일단 주신문이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주신문을 진행하시겠다고요? 예. 2시가 넘어가면 장관님 식사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재판장님 그 정도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죠. 기다리신 분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 다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변론을 짧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민원 업무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법에서 보장하는 네, 점심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침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름이 이하성이냐 이하상이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하상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하상이 아니고 이명규더라고요. 개명을 했어요. 왜 개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명한 거죠. 그런데 판사를 봐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만만하면은 그냥 막 대충 막 해버리고 그랬다가 임자 만난 거죠. 감치합니다 했는데 계속 떠들고 한마디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치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풀어줬다. 저는 보면은요 지금 재판도 이중관 부장판사 말고는 정말 믿을 만한가. 어제 김건희 재판의 재판장도요 그거 딱 1분 30초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을 중계하고 공개할 의향이 없는 거죠.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우리가 김건희 마스크 쓴 거 그거 얼굴 보고 싶어요? 과연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건데 그 판사도 좀 그렇고 정말 재판 끝나면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지금 서울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걸 또 기각했어요. 이번에 기각한 사람은 정재욱이에요. 여기도 수원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진우는 당연히 영장 발부가 될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 원래는 김건희 엄마 최은순 오빠 김진우 다 영장 청구하고도 남죠. 그런데 또 모자를 동시에 구속하는 건요. 그러니까 최은순은 지난번에도 구속됐으니까 봐주고 김진우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더군다나 김진우는 이배용이 카드 준 거를 본인이 찢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찢어버렸다. 그런데 왜 찢었냐? 나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모르고. 증거인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고 풀어줘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신유진 변호사님?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영장 전담 판사들의 지금 대놓고 특검 수사를 아예 길목을 막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배용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해서 그 카드 내용을 읽지도 않고 뭣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찢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보기랑 같이 있고 이게 근거보기는 그냥 재물이니까 다만 이 카드가 문제구나 딱 선별적으로 해서 그거를 훼손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은 이 사건이 압수수색 나오지 않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사건 계속 뭔가를 받아서 금품 수수한 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곧 압수수색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찢은 거잖아요. 훼손한 거잖아요.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했는데 특히나 증거인멸은요. 구속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풀어주면서 또 마치 주된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이 다 안 됐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수사 자체를 이건 흔들고 뒤집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네. 질문 하나 왔는데 이은주 님이요. 김용민 의원 말에 따르면 특검법에 다른 곳에도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해놨다고 하던데 네. 왜 특검은 꼭 중앙지법에만 영장 청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드는 겁니까? 남부지법이나 이런 데 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쭉 특검에서 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다른 곳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너무나 이게 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특검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적으로 길목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계속 지금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일리지를. 그런 것을 특검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청구해서 특검에게 뭔가 그러면은 문제가 있거나 특검이 뭔가 그렇게 한 화살을 돌리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김진우를 기각한다. 이건 좀 상상. 요것은 두고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정재욱이 계속 풀어주는 판사 중에 한 명인데 뭐 제가 더 강력대응하는 김진우 이 사건은 저희가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팩트가 너무 명료합니다. 800억대 매출을 올렸고요. 원래 시행 경험도 없는 자들 또 LH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이 독점하면서 성남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5,503억이라는 기적적인 숫자를 사전에 안수했을 때 양평에서는 정반대로 아예 민간에 다 특혜를 주고 떠넘기고 공익환수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LCT랑 같이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18억은 최소한 이득이 100억 안팎으로 되니까 그 18억은 부과하게 되는데 그걸 두 번의 이의신청으로 문서를 속이고 공무원하고 짜웅이 돼갖고 영원으로 만든 사건으로 처음에 윤석열 때 검찰이 이계한 공무집행으로 방해만 불구속 기소, 사무소전 불구속 기소해서 제가 다시 고발해가지고 이것은 국고손실이다. 그다음에 엄청난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무원들의 이렇게 해서 이게 특검이 제대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팩트가 다 확인이 됐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18억이나 되는 돈을 빼돌린 건데 거기에다가 이배용 카드 찢었죠. 그다음에 인사청탁이나 인사개입의 결정적 직권 등 경찰들 이력이 적혀있는 경찰 카드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잖아요. 이완합의 그림도 자기 장모한테 그렇죠. 가서 숨겨놨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법조인이 판사 그냥 초임 판사 봐도 이놈 보게나 이거 죄는 중대한데 거기다가 자꾸 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온갖 증거를 지금 빼돌리 역할을 했네. 그리고 7시간 김건희 노출을 봐도 김건희랑 매우 특수한 게 친오빠라서 특수한 게 넘어가지고 여러 이권에 개입했고 이명수 기자가 우리 인터뷰 한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터뷰 한번 하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 오빠랑 해라 하면서 깊숙이 윤석열 김건희 권력에 개입한 것을 여러 정황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김진우는. 그러면 이 사람 신병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뭐 있다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명은요. 남세진 부장판사 빼고 이 3명은 조의대가 갖다가 꽂아놓은 판사입니다. 이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 이자들을 수원지법에서 통으로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수원지법이 뭡니까? 이재명 수사 전담했던 그 재판부예요. 거기에 있던 놈들을 그대로 꽂아놨어요. 자, 그리고 줄줄이 기각시킵니다. 한덕수를 시작으로. 그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도 자 보십시오. 자 김진우 기각해. 또 다 기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이대, 지기현 이 세 사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번 가장 합리적인 우리 윤경호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이대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는. 그러니까 굳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의 메신저가 전달을 하지 않아도 이 세 사람은 조이대의 뜻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서 받들어 모시는. 그러니까 저는 저 주혐의가 충분히 소명 안 됐다. 저 논리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당연히 마이동풍이었겠죠.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하나, 그다음에 횡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 있잖아요. 이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배용 관련 이배용이 건넨 카드를 찢었다든지 아니면 경찰 관련 인사자료 카드를 찢었다든지 이것도 있지만 김상민 검사가 뇌물로 바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그걸 장모집에 갖다 숨긴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증거인멸로 이건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번번이 기각이라는 건 조이대 대법원장의 뜻을 알아서 받들어 모시는 3인방이 그 자리에서 지금 회방을 놓고 있다. 그걸 여실히 지금 입증을 한 거죠. 참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이진관 부장판사 아니었으면은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만약에 지금 조이대가 저렇게 짜고 직위원이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마 하지만 아니 윤석열이 내라는 뭐 예상하셨습니까? 비상계엄 어떤 미친 자가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내란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도록 파기 환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미친 듯이 고법에서 유죄 확정해버리고 대법원에서 바로 땅땅땅 해버리면 후보 자격이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설마 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 조이대가 직위원과 짜고 윤석열 무죄 내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직위원이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소명이 안 되네. 무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드시 가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예상 못 하겠습니까? 난리 나라.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장동혁 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정상이 아닌데도 합니까? 아예 개판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행여나 설마 하다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중관 부장판사가 매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관 부장판사가 저는 지금 나중에 이중관 부장판사의 어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제 그 얘기 들어보셨죠? 최상목 부총리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말도 아니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법학 공부했지. 법대 나왔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서울법대들이에요. 이중관 부장판사도 서울법대, 최상목도 서울법대.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 질문은 뭐냐? 너 같은 놈이 내 선배라고?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상민도 서울법대 나왔어. 이상민이 계속해서 선서도 거부하고 선서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물린다. 물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이씨는 할 수 있는 걸로 나는 본다. 나도 판사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판사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합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할 얘기 없냐?
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은 언제 어디에 있던 중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몇 시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박성재 장관과 이 당시 회의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칠 때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은 남아보라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4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여러 정원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원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야,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한심한 놈아.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합니다. 근데 증언 거부하는 것은 원래 증언도 거부하면 안 되지만 이유가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죠. 근데 네가 저지른 죄가 사형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네가 살려고 증언 거부하는 거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어. 근데 선서는 말이야 해야 돼. 그랬더니 뭐 형사소송법 160조 이야기하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형사법 160조가 뭐예요? 형사소송법 161조인데요. 선서, 증언 거부와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뭐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법률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선서 거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누구도 선서를 거부한 증인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뭐 이상민이 사실은 뭐 선배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 방을 먹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때요?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한 증인 정말 본 적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자기 범죄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것도 지금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리라고 하지만 선서를 거부하다니요. 이거야말로 법정에 대해서 이 뭐 법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거를 소송지휘권으로 선서를 왜 거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 최상목 봤죠. 증언 계속 거부한다고 하죠. 김용현도 어제는 선서를 거부할 요량이었는데 선서는 거부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이상민은 판사니까 집단에는 뭐 형사소송법 얘기하면서 그랬다가 과태료 맞았는데 김용현은 선서를 해야 됩니까? 선서해야 된다. 그럼 선서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꼬리를 내렸는데 지금 선서도 안 한다, 증언도 안 한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이런 자들이 거의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윤경호 소장님은 이 자들을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자들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60조를 들먹이고 그다음에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법을 잘 알아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로 본인의 입지를 뭔가 해명을 하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해석은 뭐 미뤄두더라도 저 자리는 역사의 심판정이다. 이걸 저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이상민이든 뭐 박성재 마찬가지죠. 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한 번이라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껴봤을까?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도 뭐 선서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어차피 사형이니까 내가 거기에 뭐 더 죄를 더한다고 해서 사형에 또 뭘 더하겠어? 이런 뭐 설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이 되풀이 될수록 역사의 심판정에 니들은 서 있다. 이걸 잊은 거다라는 걸 좀 깨우쳐주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영걸 소장님. 돼가는 꼴을 보니까 사형을 면할 길이 없거든. 에이 깽판이나 치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 예. 사형 내지 무기징역 또는 뭐 최장 20년 안팎의 형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협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핵관 세력은 장동혁, 김문수 등 극소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윤핵관을 갖고는 지방선거도 못 치른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다 이제 외면당하고 그 자기 같은 극우 세력 내에서도 버림받고 한심한 자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죄는 다 드러나고 있고 별짓을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저 판사의 권위를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깽판 부리고 이게 선서 거부권에 대한 규정이 저도 지금 160조 읽어보니까 선서 거부권을 아예 우리 처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을 만들 때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입법 취지 때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잖아요. 법 만들 때. 근데 선서 거부라는 것은 아예 상정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법이란 게 여러분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법이니까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전제하에 그렇게 놨는데 이상민이는 그걸로 장난을 치는 거죠. 야 나도 판사 출신이야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아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법정은 특히 신성하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외쳤을 사람이 이상민이에요. 그렇죠. 판사니까. 판사를 했으니까. 그런 자가 법정에 나와서 나 선서 안 하겠다. 이거는요. 단순히 선서 안 하겠다를 떠나서 법정을 무시하고 재판부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런 자가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참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요 국민들 감정이 아주 이제 분노로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 지금 윤경호 소장님 우리나라가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고도 가능한데요. YS 말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집행했던 그 사형 집행 이후 DJ 정부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인권의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도 뭐 맞춘다 이것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말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아니면 이렇게 국기를 흔든 내란범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걸 우리는 뭐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다. 그거 절대 아니죠. 충분히 선고할 수 있고요. 국민적 동의, 글쎄요, 5년 대통령이 과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수반이 된다면 못할 일은 아니죠.
저는 솔직히 사형 폐지론자였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인간이 끊는다. 이것 자체에 제가 좀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형제도가 악용이 되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민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사형제, 뭐 부활도 아니죠. 폐지한 적이 없으니까. 사형시킬 사람은 좀 사형시켜야 되겠다. 왜? 같은 하늘에서 숨 쉬고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형제 여론도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집행이라면 저는 이 사형 집행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불구덩이에 몰아넣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지 아닙니까? 전쟁이 나기를 바랄 정도로 군부대,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군부대를 원점 타격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 원점 타격을 하면 군부대를 타격하면은 아무리 북한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불바다가 되는 거는 눈보듯 훤한데 이거는 이런 자를 굳이 사형 집행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법 질서 유지에 크게 해할 것 같아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 국가를 진짜 전복시키려고 했던 자를 사형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을 했을 때 찬성이 압도적으로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배구 앵님처럼 저는 아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뭐 그 영화에도 많이 뭐 어둠 속의 외침 옛날에 그런 영화에도 보면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피눈물 나는 사례들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생명을 끊은 포화관자들에게 또 생명을 끊음으로써 생명을 오히려 그 생명 경시에 무한 반복 이런, 그리고 의외로 사형을 하면 흉악범죄가 줄을 줄 알았더니 줄어들지 않더라는 통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사형 폐지론에 있었는데, 저도 약간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국기 윤석열 같은 국기문란 내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진짜 서울은 여러분 남북이 만약에 국지전만 일어나도요 여러분 서울에서 몇십만이 바로 죽습니다. 그건 뭐 북한도 엄청 죽겠지만 더 죽겠지만 그야말로 파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 중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한 번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국기문란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정말 다량으로 살상하려고 했던 자는 한 번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 7번 방의 선물이었던가요? 예. 유승용 배우가 예. 열연을 했던 그 영화를 보시고 아, 사형제라는 게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봐야 되는 시선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용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죽음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저는 아까 앵커께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전율도 느껴지고요. 아까 제가 국민적 동의라고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의 심판정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자들이 나 사형 선고돼봐야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법정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판을 깨버리려고 하는 저 짓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걸 과연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하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갔을 자들입니까? 윤석열도 어제 재판에 나왔는데요. 아마 이중관 부장판사 아니었으면 윤석열 나왔겠습니까? 이중관 부장판사가 과태료 물리고 구인영장 발부했어요. 보니까 딱 집행할 기세거든. 이거 안 나갔다는 개망신 당하겠구나. 기어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상민 장관 일어나 있고. 네. 예. 당시 증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특별히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 추정을 해도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상민 장관에게 별도 얘기할 게 있으면 저 안으로 오라 그래서 얘기를 하지 저 다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주중인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게 도대체 기억날 리도 없고 이상민 장관한테만 별도의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 저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증인에게 명시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위원들의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계엄이 주는 부정적 효과들을 얘기하면서 뭐 반대라는 단어를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반대 취지의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나머지 저기서 지금 저 1년도 다 됐는데 저기서 무슨 다음 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태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은 참 사람이 정말 나쁜 자다 생각하는데 저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무위원들과 군인들과 자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작에 언젠가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그래놓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그런 답변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본인이 민간 기업에는 군 병력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김용현이 보내라고 했다. 김용현이 한 거다. 자기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자기 변명,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요. 그리고 사실 곽종근 사령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끄집어내라. 의원들 끄집어내라. 인원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여기저기 전화하고 홍장원한테는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하면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던 자가 마치 뭐 추경호, 나경원 이름 나오니까는 뭐 늦게 알려줘서 미안했다. 이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 이거 이진관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그 상황 급박했던 상황 아니냐고. 나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다 자기 변명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계엄 발표에 자기는 할 일이 없어갖고 쉬고 있었다는 식으로 다 정말 나라를 아예 도탄에 빠뜨려 놓고 그러니까 일단 답변 태도 들어보십시오. 뭐 동네 양아치도 저렇게는 못합니다. 일단 법정에서는 그 연쇄 살인범도요. 옛날 법정 기록을 보면 연쇄 살인범들도 가서 공손하게 있습니다. 그 무서운 연쇄 살인범들도. 근데 저 사람 지가 그러니까 뭐 잘해가지고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훈화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말 앵커님 여러 번 지적하시지만 최소한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 있으면 다 반대했고 내가 다 강했다. 다 내 잘못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1년 전 일이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살벌했던 순간 사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은 설령 기억이 분절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딱 뚜렷하게 또 중요한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자연스럽지 않는다 하더라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립니다. 지금 저 자리가 한덕수 재판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자리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윤석열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그동안에 별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라도 지금 어차피 거짓말 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은 계속 반대했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사람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다.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라도 맞는 태도 아닙니까? 그 제가 윤석열이 내내 보였던 행동을 한마디로만 표현하면 찌질함, 좀 어려운 한자로 비루하다 이렇게 표현 여러 번 썼었는데요. 지금 저거는 막 건들거리는 모습까지 더해져 있잖아요. 그 찌질함과 비루함이라는 그 저변에는 어떻게 저런 자가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책임을 지는 자리, 리더 그 과정을 거쳤을까? 검찰 내에서 여주지청장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장도 했었고 검찰총장도 했어요. 물론 시킨 사람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잘못 그 자리에 앉혔다. 물론 좋아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갔는데 저런 비루함과 찌질함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 한때 수렁에 빠져버릴 뻔했다. 그건데요.
저는 뭐 건들거림은 그 중에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역사의 심판장에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괴가 바로 윤석열이니까요.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지금 우리가 그날 밤에 계엄을 일으킨 날 밤에 또 군인들을 여러 군데 선관위도 보내고 뭐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보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꽃 네. 거기 저기 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저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뭐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어? 왜냐하면 이 계엄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저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 계엄 당국이 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저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에 이런데 출동한 사람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 자, 보십시오. 김용현이는 아주 나쁜 놈을 만들어놓고 지만 맞으나. 저두 가지 점에서 근데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겁니다. 근데. 네. 지가 시켜놓고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저 참 말로 할 수 없는 태도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여론조사 꽃 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엄연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단가 회사가? 예, 뉴스공장 충정로역 9번 출구 정확히 예.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 여기에 집결을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군인들 어떤 버스로 왔는지까지 사진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는 가지 마라고 했다. 뭐 그랬건데 뭐 그냥 갔나 보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갔지도 않고 뭐 돌아왔다고 하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자는 조금의 죄의식도 없고 한데 이 계엄이 실패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계엄을 10시에 하려고 맞춰놨다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원래 10시에 맞춰놓고 하려고 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12월 3일 그 날짜도 화요일이고 이게 왜 하필 이날 했을까? 근데 시간도 10시 정해놨던 거예요. 이거를 저는 날을 받아서 정확하게 10시에 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 국무위원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늦춰져 갖고 이 국무회의 때문에 계엄 선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게 망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아직 아무 잘못이 없다. 정당한 계엄이었고 10시 정확하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게 정말 너무 뻔한 저 뉴스공장 여론조사 꽃 처음에는 이제 뉴스공장을 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론조사 꽃을 쳐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곳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단하려고. 그래서 김어준 씨가 피신까지 했는데 사실은 뉴스공장이 꼴보기 싫어서 뉴스공장이 하는 것을 동시에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화면에만 숨을 보잖아요. 저게 당시에 겸손 힘들다 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뉴스공장에서 그 KBS 기자 출신 우리 진행자랑 다 밖에 지금 있다. 양지열 변호사랑 다 놀래가지고 우리 퇴근도 못하고 있다. 왜? 밖에 계엄군이 지치고 그리고 잠깐 있다 간 게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뉴스공장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 막 항의도 하고 어필도 하고 문의도 하고 좀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새벽엔가 빠지거든요. 유명한 사건이거든 저게.
어쩌면 한겨레 뭐 MBC까지 간 건 아니지만 뭐 강원도 양구군청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계엄군 출동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갔다 돌아왔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근데 말에 거만함과 거짓이 딱 느껴져요. 아니 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뭐 아예 거기는 안 돼,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엄법 잘하네. 선관위는 계엄법을 갈 수 있대. 계엄법에 국회는 못 가게 돼 있거든, 이놈아. 거기는 대놓고 보내고 사람 죽이려고 해놓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진실과의 싸움이 이렇게 힘든 것인 거 우리가 좀 새삼 느끼고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 응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재판을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빠루 이제 1심 선고를 하는 날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년 7개월 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경원 국회의원이죠. 네. 원래 조의대식으로 해버리면 그렇죠. 지난번 총선 치르지도 못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출마를 못했죠. 당연히 예.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버젓이 그냥 재판이 그냥 내워라 가다가 지금도 사실 6년 7개월 만에 1심이 선고가 나지만 검찰이 2년을 구형했고,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집행유예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항소심 나오고 대법원 갈 때까지, 제가 봤을 때 나경원이 정계 은퇴할 때까지 재판 대법원 선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 좀 딱 1시 서울 남부지법에 저도 갑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고 바로 갑니다. 그 우리 촛불행동이랑 서울의 소리랑 민생경제 가서 제 나경원 킬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그 나경원 폭력 남용 이른바 빠루 사태 그러니까 다 찍혀 있고, 특히 최입의 전 의원이 내가 감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다, 완력을 행사당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 그 백미TV 오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입의 전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고. 여전히 엄벌을 원하고 계시죠? 네, 엄벌해야 됩니다 하고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던데, 이게 하도 근데 요즘은 판사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좀 깐깐한 판사였다, 딱 걸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이면 안 통할 거다 이제. 그래서 유죄 선고 나오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조희대한테 이야기하자고요. 항고 재항고 아니 항소 재항소 분명히 할 텐데 3개월 안에 다 끝내달라고, 633 원칙으로.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대법까지 끝내서 의원직 상실 한번 시켜야죠. 예. 아니, 대법원도 아니고 1심을 6년씩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마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이고 네. 2019년 기소된 예. 재판이 시작된 지는 5년 10개월이죠. 근데 나경원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이 5명, 그다음에 이장우, 김태흠 이 광역단체장도 2명이나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27명의 국민의힘 측 장재원은 죽었으니까 장재원 빼고도 그렇게 돼 있는, 이거 사실 간단치 않은 사건이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지만 폭력 행사, 국회법 위반 이거니까 국회법 명백하게 저렇게 물리력으로 완력으로 막는 거 못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끌 거면 차라리 정치적으로 그냥 뭐 타협을 해서 뭐 위험을 해버리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건 명확하게 단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명확한 단죄가 오늘 1시에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저도. 오늘 2시 아닌가요? 2시입니까? 예, 2시. 2시인데 이제 1시부터 저희들 시작해요. 지금 검찰 구형을 보면 나경원이 징역 2년, 송언석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만희, 김정재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윤한홍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이철규는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황교안도 징역 1년 6개월이죠. 지금 뭐 줄줄이 실형이 구형되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선고해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항소심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겠죠 뭐. 그러다 보면
100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나경원이 뭐 이도저도 나중에 안 돼서 정계 은퇴할 때까지 재판을 끌 수 있다. 그거로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자고. 나경원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판 빨리 해라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앞장서서. 페이스북에도 그대로 글이 나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걸 나경원한테 그대로 돌려줘서 김재욱 춘천지방법원장님 재판 빨리 해주세요. 조희대 재판 빨리 해주세요. 제가 캠페인 하겠습니다. 나경원은 날려야 됩니다. 나경원과 장동혁은 충분히 날릴 법적 근거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참 팍팍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 보고 있으니까 왜 안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사람들 지켜줘야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그래야 반드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십시다. 예, 오늘 2부는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장식입니다. 뵙습니다. 예, 그러게요. 전당대회가 언제예요? 아,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며칠 안 남았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며칠 안 남았네. 예, 일요일 날 청주 오스코라는 곳에서 하는데 오송역 근처에 네. 오스코가 어떤 곳이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했던 곳이에요. 아주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가서 확실히 그 기운을 떨어내겠다. 근데 네네. 오스코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네.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국민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내일 모레 전당대회 하는데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큰 사건들이 많고 지금은 사실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지금 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하는 것에 저는 국민들도 거기에 최대 관심이 있는 것이고 다른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공동선대위를 구성했던 다른 정당들 역시 대통령의 시간을 대통령의 시간답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이 조국 대표의 외침, 포효로부터 사실 국민들이 그때까지 답답함, 분노 이런 불덩어리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 불덩어리에다 불을 확 땡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을 이 무도한 윤석열을 어쨌든 법정에 세웠어요. 쫓아냈단 말이죠. 그럼 조국혁신당은 이제 뭐 하지? 이제 역할 다 했으니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우리는 그전부터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지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 강렬한 슬로건에 가려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비전,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 즉 북유럽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로 역할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이제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이제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민 비조로 해서 오늘날의 조국혁신당이 됐는데 네. 그때 보여줬던 사랑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돌려주는데 충분했는가 네.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특히 이제 조국당과 민주당도 사랑하고 조국당도 지지했던 분들이 좀 망설이는 그런 지점도 그러시죠. 좀 있고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효능감과 그 필요성은 그걸 증명해내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런저런 말도 있고 걱정도 있고 했지만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을 링 바깥으로 몰아내자는 얘기구나. 국힘이 워낙 극우화돼 있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몰아내자. 그러면은 오른쪽 자리가 비니까 오른쪽 자리를 그 민주당이 차지한다.
그러면 왼쪽 자리가 비잖아요. 왼쪽 자리가. 그러면은 그러면 왼쪽에 이 빈자리에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쓸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 정치가 전체적으로 극우를 몰아내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좌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정당 하나가 좌클릭, 우클릭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한국 정치 전반을 조금 더 왼쪽으로 한 클릭 옆으로 클릭해보자라고 하는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그런 한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클릭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힘을 좀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에서 저희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전제는 국힘 제로. 국힘 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대선 때 소위 키세스 우주연합군이라고 해서 광장의 시민들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개혁 정당들이 다 손을 모아서 이재명 공동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외계인의 침략을 물리친 겁니다. 외계인들이에요, 거기는 실은. 외계인 더하죠. 네, 외계인들이에요. 그렇지, 외계인 중엔 착한 외계인도 있는데, ET 같이. 여튼. 근데 이들이 지방선거,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들었는데요. 12월 3일 날 밤에 지금요, 17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시도지사들, 그 밤에 뭐 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사라진 도지사도 있었어요. 사라지고 행안부 장관한테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 실행한 도지사도 있었어요. 그 지침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제히 내려갔습니까?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 쪽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그 지침을 공개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라진 분도 있어요. 행적이 묘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힘 제로, 내란 세력 제로. 자, 그럼 국힘 제로 하려면은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광장의 시민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진보, 민주개혁 정당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국힘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곳 같은 경우. 대구, 경북, 부울경,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손을 잡아야죠. 그리고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직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직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국 대표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과 신뢰는 여전히 높아요. 우리 당이 그 반의 반도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 조국은 쓸만한데 조국혁신당은 당으로서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제 발로 설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시거든요. 그럼 이 의구심을 극복해내는 게 조국혁신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초의원 3인에서 5인 선거구, 다인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국힘을 밀어내고, 국힘을 또는 뭐 2석 이상 나오지 않게, 1석 이상 나오지 않게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보궐선거 때 곡성에 내려가서 군청 앞에 감나무집에서 한 2달 살았어요. 2달 살면서 박웅두 후보 선거운동을 했는데, 최근에 곡성군이요, 군수부터 군의원 7명인데 5명인가가 지금 건설업자들한테 뭐 쿵짝쿵짝 했다고 해서 검찰하고 경찰에 불려다니고 있어요. 곡성 군민들한테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때 당선을 시켰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즉, 이건 좀 구조적이라고 보는데요. 일방 독점은 갑질과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저는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그리고 정치 혁신이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굳건하게 연대해서 국힘 제로. 호남은 뭐 국힘 기왕 일찌감치 제로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호남민들이세요. 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선거 목표를 가지고 우리 23일 날 조국 대표가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에서 대표로 복귀하고 나면 예. 뭐 제대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예, 호소해 보겠다. 조국혁신당의 효능감을 입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는 전국구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후보를 낸다고 그러면은 네. 부딪히는 지점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거기에서 국힘당 제로라고 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국힘 제로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있고요. 예.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예, 기본 원칙이고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 국힘 제로가 진작에 돼 있는 지역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조국당이 우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네네네. 그걸 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의 폐해라고 그럴까? 네. 이제 너무 어디가 되든지 혼자 그럼요. 저기하면 대구 경북도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는 거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대표는 뭐 단일 후보입니까? 예, 단일 후보고요. 뭐 그냥 신임으로 하는 걸 거고 네. 최고위원은 몇 분 뽑아요? 지금 2명을 뽑는데 예. 지금 4분이 출마를 했고요. 저를 누구 포함해서 나오셨어요? 4명이 출마를 했고 원내에서는 이제 저 말고 정춘생 의원님이 예. 출마를 하셨고 그다음에 원외에서는 임영택 익산 지역위원장 익산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재선 시의원 하고 계신 분이고요. 한 분은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그래서 자영업자들 당원들의 뜻을 평당원들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 해서 정경호 후보라는 그러면 뭐 신장식 의원님 최고위원 되는 거는 걱정 안 되고 이제 몇 퍼센트냐가 중요하겠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98% 정도? 모든 선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고개 들면 안 되죠. 야, 그럼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호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국 선장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내 뭐 조타수, 가판수, 조리장, 녹군까지 잘 엮어서 이 조국 선장 옆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석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수석 항해사한테도 힘을 확실히 주셔야 옆에 제대로 설 수 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농협 뭐 신장식 후원회 갖고 왔는데요. 실은 저는 그 국회의원 신장식 후원회는 사실 7월 달에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또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다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선거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은 전액 특별당비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식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을 도와주고 계신 분들, 그러면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23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신장식 의원님이 최고위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왜 이러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정말 옛날에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걸로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당내에서 9월 달에 있었던 그 성비 사건 때문에 굉장히 그 엄격하고 냉정한 시선을 저희 당에 보내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앞에 이제 뭐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가 스스로 물러나셨고 비대위 체계에서 사실은 별 인기는 없지만 굉장히 근본적으로 당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뭐 뉴 파티 비전을 한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다든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정당, 어떤 조직도 그러한 성비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해온 곳이 있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성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보면요. 국민들은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잣대가 더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엄정한 잣대를 하고 계셔서 실제로 조직을 저희들이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 신뢰를 회복하고 조국 대표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버금갈 수 있도록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청년 여성을 비롯한 혁신 인재들을
국민들 앞에 내보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저 당이 실제로 정치 혁신을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력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데 소위 대구 경북이나 특히나 호남에서 실력과 경륜은 있지만 그 일방 독점 구조 때문에 기회를 못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신한 혁신 인재,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분들, 이 바퀴가 같이 잘 굴러가야 돼요. 사실 지역 정치를 책임지겠다, 지역의 군정이나 시정이나 도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성과 참신성만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라면 실력과 경륜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유권자분들은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톡톡 튀는 사람도 좋아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내 동네의 행정과 치안과 민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실력과 경륜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당 내에서 발굴하고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조국혁신당 화이팅도 있지만 잘해라. 아유, 잘해야 이렇게 됩니다. 좀 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좀 잘하시기를 바라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죠. 50분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50분에 마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맞춰서 제가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법부 독립 얘기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경원, 송원석 재판하는데 이게 재판에 붙여진 지는 5년 10개월이고 6년. 사건이 일어난 지는 6년 만이거든요.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이대식으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재판하듯이 조이대식으로 재판했으면 나경원은 출마도 못했어요. 그럼요. 나경원, 송원석 이런 양반들 출마도 못했고 황교안 씨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선거 부정선거로 외치면서 다니는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버젓이 그러게 하고 있잖아요. 정의가 지연된 거죠. 정의가 지연되고 마치 본인들이 무슨 뭐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올해 사실관계를 쭉 봤을 때 당연히 그 의원직 박탈형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근데 공소유지를 지금 검찰이 제대로 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엄정한 잣대, 이재명과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에 적용했던 그 초엄격한 잣대를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지기원 등에게 신뢰를 묻고 있어요. 야, 니네 못 믿겠는데?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질문 답변이죠. 근데 여기에 대고 독립무쇠,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 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저는 뭐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또는 뭐 선배 법관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을 해도 독립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고 헌법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한 사법부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돼요. 그러면 혹시 이런 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까? 기소도 엄격해야 되지만 기소하고 얼마 안에는 반드시 1심 선고가 나와야 된다. 그게 권고사항으로는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법으로 그걸 원칙을 그렇게 선언을 하면 예외를 몇 가지 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외는 두되 원칙을 그렇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법조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그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법원. 예. 그래서 그거를 강제하는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는 제도적으로 또 하나 접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미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개인에게 특정한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면 그게 검사든 판사든 재판 받아야 되고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야, 저 또 너무 과격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사법부 때려잡으려고? 그게 아니고요. 이미 독일에는 법 왜곡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천하람 의원인가가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닙니까? 나치 때 부역한 판사들 때려잡으려고.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요. 지난 한 10여 년간 한 80명 이상이 판사와 검사들이 기소됐고요. 감옥 간 사람도 한 10명 됩니다. 벌금형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왜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 법은 사실은 독일 법을 계수했다.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 법을 많이 따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독일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법 왜곡죄, 이건태 의원도 따로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태 의원은 검사들만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판사는 왜 빼나, 판사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법 왜곡죄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월 10일 날인가 보니까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요. 드디어 올라가 있어서 법 왜곡죄를 입법해야 된다. 21대 때는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판사들한테. 직위원 조의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아니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보니까 김건희 오빠를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카드를 찢어가지고 증거 인멸까지 했고 본인이 했다고 인정까지 해놨습니다. 금거북이. 이런 자를 기각을 해요. 지금 이게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를 자꾸 끊어요.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 그러니까 김진호가 오빠 맞죠? 거의 남매들이 쭉 있어가지고 남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해서 김진호가 다리죠. 김건희로 넘어가는 핵심 다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 수원 브라더스 3인 중에 박정호 판사가 양희삼이란다. 아유 죄송합니다. 양희삼 선생님. 갑자기 존경하는 분 이름이 갑자기 양남희라는 사람을 그 영장을 기각했어요. 양남희가 누구냐 하면은 양남희가 그 이준땡이라고 그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문자 주고받았다는 김건희와 그 사람이랑 같이 주가 조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남희는 주가 조작 선수인데 그 웰바이오텍 그 삼부토건하고 쌍둥이처럼 실제로는 웰바에서 돈 더 떼먹었을 거다. 전환사채로. 이 전환사채로 400억 이상을 해먹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웰바이오텍 회장이에요. 근데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 관련돼서 다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만 구속이 안 됐어. 그리고 이준땡 이자는 도망갔죠. 체포영장 들고 갔더니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둘이 양남희와 이준땡 씨가 주가 조작, 3원 주가 조작이라는 걸 해서 양남희는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둘이 같이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남희와 이준땡과 김건희가 서로 상호 소통했을, 연락했을 개연성이 딱 있고 그 다리가 되는 사람이 양남이거든요. 근데 영장 기각했어요. 박정호 판사가. 김건희로 넘어가는 다리를 전부 다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이 모종의 지시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수원 브라더스하고 조이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원 브라더스를 한꺼번에 서울로 싹 그 인사명령 낸 거는 조이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조이대 명을 충실히 따를 사람 아닌가. 조이대가 김건희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김건희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 김건희, 노상원, 김용원, 박성재 여기가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 조이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날 법원이 회의를 해요. 그 계엄의 밤에 법원이 그 계엄령을 받아들고 1번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 보면 아 이거 위헌인데? 라고 입장을 내는 게 아니라 계엄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법원은 이제 계엄사의 지시를 받아서 뭐를 해야 되지? 라는 회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하 수행자가 됩니다. 부하 수행자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란으로 엮이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 적어도 또는 최소화하고 싶다. 이 다리가 이 그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 수행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내란 수계 주요 임무 종사 적어도 부하 수행자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조희대 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부하 수행을 했다면 그거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하지요? 예, 너무 지금 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 놓고 보건데 특검이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한 달 연장을 했어요. 김건희 특검이 기간이 제일 길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한 달 연장 신청을 했다는 건 12월 중하순경에 새 특검이 전부 다 기소를 해야 된다. 종료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밝혀져야 될 건 너무 많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수사, 조사 이런 부분을 특검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 작업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특검 끝나고 나면 조희대, 직위원, 수원 3인방 여기에 대한 특검이든지 뭐든지 조사는 반드시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1차 쿠데타가 윤석열이 군을 김용원과 함께 군을 동원한 게 1차 내란이었다면 2차 내란은 조희대 국민의 기본권 정책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3차 내란을 준비했으나 감행했으나 소동으로 끝나고 있는 게 검란이죠. 이번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되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 2기 특검을 곧바로 출범할 수 있을 거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선거를 앞두고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데 몇 군데를 우리가 만약 잃는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잃는다 그러면 바로 저쪽에서는 레임덕 타령할 거예요. 조기 레임덕.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힘제로 하잖아요. 그럼 국힘은 영남 자민련 되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이영자다. 이대로 가면 영남 자민련. 영남 자민련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박살을 낸다.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이 실려서 두 번째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혁과 국힘제로 혁신 되는 작업. 건 뭐 일단 국힘당 내란정당 아닙니까? 위원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란정당입니다. 내란정당.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 이것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데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정무적 고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극우 정당이 있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AfD라고 불리는 제1야당이 됐어요. 근데 독일 연방 헌법소송이 야 이거 극우단체야. 극우단체에 불과해. 해산시켜야 되는데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버렸어요. 여기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역할만 하거든요. 연방 헌법소송. 그랬더니 독일의 다른 정당들이 전부 다 이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정당 해산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당이 민주주의의 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다. 최근에 저는 보세요. 데니얼 지블렛이나 이런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민주정당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거 결과 부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정치를 하겠다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폭력을 동원하지 마라. 세 번째는 극우 단체들과 불장난하지 마라. 손잡지 마라.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부정론 얘기하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고 있죠. 폭력을 동원했던 윤석열과 하나가 돼서 싸우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서부지방 폭동 교사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전광훈 등 극우 길거리 극우 단체들과 손잡았죠. 그들과 똘똘 뭉쳐서 내년 지방선거 하자며 저는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당 해산이든 국민들의 투표든 다 동원해서. 네. 이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직위원이 저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게 과연 국힘당 도와주는 걸까? 만약에 지금 내년 선거 전에 오히려 국힘당은 속으로 아주 빨리 좀 정리를 해버리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사실 정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의의 관점에서 윤석열은 바깥에 햇빛 쐬면 안 돼요. 계속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좀 요즘에 넘었었어요. 제가 원래는 사형 폐지론자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저 같은 하늘에서 숨쉬기 싫어요. 근데 무엇이 더 죄값을 주는 것인가? 단칼에 끝내는 건가? 아니면은 거기서 좀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사형 선고에서 사형의 공포 속에 계속 살게 해야죠. 집행은 안 된다? 아니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딱 배수. 어차피 이 나라의 사형은 집행 안 되니 사형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할 필요 없이 저지른 죄는 사형에 이르고도 남으니까 사형을 선고해놓고 그래놓고 저자가 있는 동안에 계속 사형제 다시 부활해서 사형시키자 막 이렇게 여론을 떼야죠. 이 뭐 공군다고 하는데 막 계속 공부해요. 아 정말 요즘에 하는 것 보면 사형 한 번 시키는 것도 부족해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거기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재판 결과 나올 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 나오면 국민의힘은 질이 멸렬할 겁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쫓아다니는 세력과 그 관저 앞으로 가서 뭐 김치찌개 얻어먹으려고 또 사저죠. 얻어먹으려고 가는 세력과 절대 안 된다 세력이 쫙 갈라져서 싸울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그 국민의힘이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일이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될 가능성보다는 직위원이 막판에라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거는 직위원이 각성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덕수 재판 결정이 일찍 나올 거라서. 예.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저우격 신당에 이제 지도부가 되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가 옛날보다 더 불편해요. 옛날에 막 이렇게 이야기 시원시원할 때가 더 편했는데 이제 또 지도부가 되시니까 또 말씀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장동혁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동혁 저는 저분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를 치를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윤석열과 하나가 돼서 싸우겠다. 뭐 나경원도 마찬가지인데 정광훈이랑 손잡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선거는 그냥 다 그냥 우리는 대구 경북만 지킬래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대구 경북도 못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장동혁과 관련해서는 참 딱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게 있는 게 장동혁이 5.18 참배 갔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보수로서의 그 보수정당을 지키려고 국민의힘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또는 뭐다 정치적 포석이 있다. 전 정치적 포석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그때 왜 갔냐? 자기 뉴스 밀어내기 하러 간 거예요. 밀어내기. 예. 10월 30일 날 판결이 나왔어요. 장동혁이 광주지법 판사일 때 마지막 그 퇴직 하루 전날 무슨 짓을 했느냐? 보석으로 건설업자를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장동혁한테 전화 걸고 장동혁 전관 판사라서 전관 변호사라서 돈을 2억 몇 천을 이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장동혁한테 전화 걸었던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월 30일 날 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뉴스가 장동혁 광주 고검장 보석 이거 장동혁도 그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쫙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끝내 보통은 이 사건은 그냥 다 넘겨주고 후배 판사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하루 전날 보석으로 풀어줘요. 그러고 말하자면 튀어서
정치권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그 판결이 나서 장동혁 치면 광주 딱 뜨고 광주에서 그 판결이 뜨는 거예요. 판결 결과가.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그 뉴스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이 뉴스 밀어내졌어요, 사실. 밀어내졌어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지금 최고위원 되면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참. 이분은 무슨 뭐 보수 정당을 위해서 갔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양반이죠, 뭐. 네. 네. 보수 정당 뭐 국힘 대표로서 갔다? 아닙니다. 보석해주고 바로 다음 날 판사 옷 벗고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던 그 사건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100%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갔다. 그런 분이 정당을 제1야당을 이끈다? 저는 뭐 오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장동혁 마이크만 잡으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눈빛이 돌아가고. 약간 그 흉내를 내죠. 저 히틀러 연설을 흉내내던데요. 제가 보니까. 흉내가 원래 좀 그런지 몰라도 또 하나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발언하거나 기자들 앞에서 뭐 이야기할 때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이상해요. 예. 정면을 안 봐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행태심리학자들 김태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짓말할 때 사람이 눈을 정면을 못 보고 위를 보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행태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노선을 사실 한동훈이랑 같이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동훈 가만 안 두겠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행태심리학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신장식 최고위원님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님께도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 신당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 후보와 인터뷰했습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